둘, 셋. 걔 누가 없느냐? 걔 누가 없느냐? 어허. 어느 안전이라고 소리를 밀당배. 빠라밤. 이야. 어르신 여기입니다요. 어르신 누가 봐도 지금 선생님이십니다. 아, 됐습니다. 아, 술상을 봐와라. 술상이라니. 술상을 봐라. 술상을 왜 봐? 난 옛날에 태어났어. 노비였을 거야. 무슨 놈 선생님이야말로 그때도 우리에게는 참된 스승 같은 느낌. 네. 자, 밀리터리 마니아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 100가지 이야기 밀당. 걔 누가 없느냐? 누구 없느냐 좀 그만해. 여기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뭘 자꾸 해보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의 가이드 이분을 다시 모셨습니다. 한국역사고전연구소장이자 역사학자 이명환 박사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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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임 박사님도 나오시고 의상도 이렇게 입은 거 보면 오늘 주제가 역사 이야기일 수밖에 없고 조선시대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대본을 이렇게 받긴 했는데 오늘 주제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참 무슨 얘기를 또 들려주시려고. 오늘 주제는 제가 힌트를 드릴 테니까. 힌트요? 네, 한번 맞춰보세요. 좋습니다. 어릴 때 이거 많이 해봤죠? 태정태세 문단세. 해봤습니다. 빨리 세시는 분이 이기는 겁니다. 태종태세 문단세. 조선시대 제22대 왕. 여기까지 가면 이제 끊어지지. 태종태세 문단세에서 끝나는데 태종태세 문단세 거기서 끝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22대라고 하면 더 모르는데 이거 빨리 세도 그 다음 두 번째. 네. 칼, 창, 활. 왕인데. 칼, 과 창과 활. 저 총균세는 들어봤는데 총균세는 들어봤는데 활활 창. 창 그때가 뭔가 있었나 보다. 무예. 늘 잘하는 왕이다. 어허. 어허. 또 힌트 있습니까? 아, 이거 하면 다 알 텐데. 뭐 세 번째 힌트. 세 번째. 사도세자. 사도세자. 사도세자면 정조가 나와야죠. 그렇죠. 아, 그럼 오늘의 이건- 주제가 전통 혼례가 아니었습니까? 결혼 아, 잘못 왔네요. 뭐 두 번 결혼하시려고요? 왜요? 예? 아니요. 김경화 씨 들어오십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의 밀당백 주제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는 모습을 본 어린이 산. 그 비극을 간직한 채 1776년 할아버지 영조의 뒤를 이어 23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가 바로 조선의 22대 임금 정조. 벼랑 끝에 선 왕권, 자신을 노리는 수많은 견제와 음모 속에서도 정조는 조선의 새로운 시대를 위해 개혁의 칼을 빼어든다. 영조의 탕평책 계승, 규장각과 실학자 발굴, 금난정권 혁파와 상공업 장려, 수원 화성 건설까지 현 세대에도 모범이 될 정책을 잇따라 추진한 정조. 그리고 그가 남긴 또 하나의 놀라운 유산. 무예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강력한 국방력 확보를 위한 노력. 이를 통해 그가 이루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 개혁의 왕, 정조가 무예에 힘을 쏟았던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본다. 자, 오늘의 주제 개혁하면 떠오르는 조선의 왕 정조는 왜 무예에 힘을 쏟았나입니다. 근데 정조가 그 무예의 힘을 쏟았다는 얘기는 전 처음 듣거든요. 네, 조선의 왕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이 이제 세종대왕. 와,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 정조도 세종대왕과 비견될 정도로 나라를 발전시킨 왕 중에 한 명이죠. 세종대왕은 운이 좋으셨지. 나라를 만들 때 신하들도 이제 한마음 한뜻이 돼서 네. 나라를 제대로 만들자. 네. 우리도 왜 기업 처음 만들었을 때 그냥 모두 같이 해서 그렇죠. 으쌰으쌰해서. 그런 분위기였고 네. 정조는 반대로 이게 무너져 갈 때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신하들이 파벌이 나뉘어져 있죠. 심지어는 정조를 이제 왕을 안 시켜야겠다라는 이제 파벌까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갈등 속에 있었기 때문에 네. 두 분 다 엄청 공부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네. 세종은 좀 신나서 네. 내가 이거 하는 대로 다 된다 이런 좀 분위기라면 정조는 이게 한 개라도 돼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 하는 이제 걸치기 때문에 좀 힘든 건 정조가 한 100배는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나라가 잘 되고자 한 거였기 때문에 충분히 서로 간의 이해관계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정조 또 어떤 사람인지 또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조는 조선의 몇 대 왕이냐? 22대 왕. 그러면 정조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버지는 21대! 21대 21대! 21대 아닙니까, 혹시? 아니 21대 아니야, 또? 아니 무슨 그것도 아니야? 대통령 선거예요? 바로 직전은 몇 대. 아니, 아빠가 이렇게 있었으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아빠는 영화로도 되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충격적이고 뭐 역사적으로도 이제 모를 수가 없는 이제 사도세자. 네. 왕이 못 됐죠, 그래. 왕이 안 되지. 그러면 정조의 본명은 뭘까요? 본명도 있어요? 이거 드라마로 유명했잖아요. 압니다. 두 글자입니다. 그래요? 네. 김원. 김환이에요? 김환이요? 이산. 오늘 주제가 정조는 왜 무예의 힘을 쏟았나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사도세자인데 네. 이 사도세자의 죽음과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은 정조의 모든 게 이제 사도세자의 죽음과 관련이 있긴 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사도세자가 이제 왕이 못 되고 또 뒤주에 갇혀서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거죠. 네.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정조는 자기가 폐위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졌어요. 그리고 왕족은 폐위되면 무조건 죽는 거야. 그런데 또 자객까지 들었어요. 공포 맞아. 자객도 맞아.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그 시절에 돌아버렸을지도 몰라요. 그치. 아버지의 죽음과 그리고 일반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정신적인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책을 열심히 읽었다니까 밤에 이게 주로 이런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그리고 본인 말로도 이게 불안감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맞아요. 사람이 내가 어떻게지 살아남아서 쟤들한테 복수해야지 이러면 더 웃겠는데요. 본인은 그러니까 더 좀 크게 생각을 한 거지. 내가 가서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 정치와 사회를 바로잡겠다. 그런 점에서 사회 문제와 개혁에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개혁 군주의 상징이 된 이 정조. 그는 왜 무예의 힘을 기울였을까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밀리터리 마니아부터 저희가 만나보도록 요번에 하겠습니다. 아주 쟁쟁한 분들 많이 나왔잖아요. 저희 일단 밀리터리 마니아에 소개되시려면 이제는 뭐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셔야 하고요. 이거 거의 뭐 밀리터리 마니아의 블루리본급이에요. 이거를 거의 뭐 줄 서서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 임 박사님 옆에 앉아 계셔도 될 정도로 이분의 탑티어 마니아라고 하는데요. 그럼 난 어떡해? 게다가 제일 중요한 건 어마무시한 실력까지 지녔다고 합니다. 어떤 분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수원입니다, 수원. 수원이요. 우리가 우리의 혼을 만들어가는 거에는 우리의 전통 무예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몸 인문학적인 문제를 고민을 해야만 우리가 우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 무예를 연구하고 수련하는 최형국 마니아입니다. 우와. 야, 오늘 매니아. 오늘 마니아 진짜 데려왔습니다. 진짜. 제가 주로 조선 정조 시대 때의 무예들 그리고 무예도 보통지에 실린 무예들을 주로 공부를 하고 제가 수련을 하는데요. 무예 도보 무예 쉽게 말하면 다양한 무술을 이제 그림으로 해서 한 책인데 무예 도보통지. 이게 당시에서는 이제 최고 무술가였던 백동수의 박자가도 사실은 무과 장원도 했거든요. 네. 저 책
책도 굉장히 그전엔 그런 책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말로만 하잖아, 말로만. 맞아. 도면으로 훌륭한 교본을 만들었어요. 저게 없었으면 정말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네요. 조선의 과거를 보는 다양한 검술도 있고 창술도 있고 심지어는 이 격구, 이 서양의 폴로까지 격구 이런 것. 우와, 네. 그런 것까지. 그래서 이게 모든 무술을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줬어요. 네. 아무래도 이런 책을 많이 만들지 않다 보니까 만드신 분은 고생했지만 후대 사람들이 보면 잘 모르겠는 거야, 이게. 네. 그래서 저거를 복원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참 많이 노력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그림 보면 충분히 아는데 지금은 끊어졌어. 안 되지, 그치? 네, 그래서 이걸 복구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런 분들이 필요하신 거죠. 대단합니다. Soldiers can do defense and offense at the same time. 시연해 주신다. 어이구. 오. 아, 이거 직접 나가서 하시는구나. 뺐어요. 사극으로 표현이 되려면 당대의 움직임들, 그런 고증의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좀 바탕을 두고 움직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말의 움직임, 기병들의 움직임, 그리고 군사들의 움직임을 좀 더 사극 안에서도 고증에 부합되도록 그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넷플릭스에서 킹덤, 조선군 중에서 다양한 직종별로 무기를 활용하는 기법들이나 덕장, 그리고 좀비들과 대치했을 때 조선군이 어떻게 반응했을 건가, 그리고 진법 속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구현할 건가 등등을 했었죠. 아, 이거 직접 고증해 주셨대요. 그렇구나. 마니 아버님 직접 해주셨군요. 조선시대에 이렇게 훈련했을 것 같아요, 무예에 대해서. 그죠? 방금 보여드린 거는 조선검법의 대표적인 봉국검에 해당합니다. 봉국검은 신라 황창의 설화를 담고 있는 검법으로 조선을 대표하는 가장 아름다우고 그다음에 실용적인 검법이 바로 봉국검이 되겠습니다. 봉국검 같은 경우는 아주 독특하게 전후 좌우 사방에 걸쳐서 적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빠르게 회전하고 적을 몰아서 공격하는 기법들이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조선검법에 해당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영향을 받은 외검. 외검 같은 경우도 한 4류 정도가 무예도 보통지에 실려 있는데요. 꼭 우리나라 것만이 아니라 다 이제 배워서 쓰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창피해하거나 기분 나빠할 그러니까. 필요가 없고. 그럼요. 어디 모든 검술이 걸 다 뛰어난 거 있으면 다 받아야지. 가지고 그럼요. 조합을 해서. 우리나라에 맞게 또 활용하면 되는 거니까요. 방금 이렇게 뒤를 돌았지만은 실은 뒤돌아본 거 없이 전체적으로 쭉
한 50m, 60m까지 앞쪽을 향해서 치고 달려드는 게 바로 외검의 가장 큰 특성이기도 합니다. 외검은 전체적으로 빠르게 앞을 향해서 파고 들어가는 건법이 특성입니다. 뒤로 물러서는 기법이 전혀 없습니다. 육지를 향해서 내다 꽂는 느낌? 이런 기법이 외검의 날카로운 특성이기도 합니다. 무예도보 통지에 있는 무술들은 집단전이라는 걸 만들어요. 무술들은 막 좌우로 흔들잖아. 그러니까 자기 편 대형이 깨져요. 그렇지. 그래서 저게 집단전에서는 네. 쭉 서가지고 대열을 갖춰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그쵸, 거죠. 이것만 열심히 연습시켜도 무시무시하게 나가죠. 그렇겠네. 그렇겠네. 휘! 소! 소! 이 건법은 이제 제도권법인데요. 제도권은 조선에서 만들어졌지만 중국의 건법을 많이 흡수한 형태의 건법이 바로 제도권입니다. 좌우로 빠르게 회전하면서 회전력을 이용해서 공격하고 빠르게 뒤로 회전하면서 물러나고 다시 또 빠르게 회전하면서 공격하는 회전형 건법이 바로 제도권의 가장 큰 특성입니다. 이렇게 건법 수련하다 보면 좀 많이 다치고 하실 것 같은데 다친 적 많이 있으신가요? 주로 사고 나는 게 칼을 두 자루 썼을 때 쌍검으로 주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쌍검은 한 자루 칼은 방어를 하고 한 자루 칼은 공격을 하는 게 주 핵심적인 움직임인데 공격했던 칼이 정확하게 공격을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칼이 다시 공격이 이루어질 때 이게 꼬이면 칼이 달려들죠, 자기 몸에. 그럴 때는 많이 사고가 나죠. 일본에도 이도류라고 있는데 저게 자기가 비어 자기가. 아, 자기가요. 무술 이러다가 그치, 이게 이러다가 잘못만 돌리면, 이도류가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빌 거 아니야, 이게. 조선시대에 활용했었던 칼은 환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조선시대 장수들이 몸에 이렇게 착용하고 있었던 칼들이 대부분 환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환도의 가장 큰 속성이 몸에 붙일 수 있을 정도로 좀 짧은 칼의 형태입니다. 일본도에 비해서 좀 짧지만 좀 부드럽게 표현된 칼이 환도의 성질이기도 합니다. 일단 환도는 양날의 검이 아니라 외날 도기 때문에 주로 베는 기법이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특히나 일반적인 일본도에 비해서 좀 짧은 형태이라서 그래서 깊게 파고들어서 아래에서 위로 걸쳐베는 기법들이나 이런 좀 독특한 사용법이 조선 환도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창도 있다. 활. 네. 그 칼 마시는 게 아니네. 웅장한 개인이 활용하는 무기 중에 좀 크고 무거운 일반적으로는 월도를 많이 보셨을 건데 협도라고 생긴 좀 아주 독특한 무기를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협도 처음 들어보네요. 협도. 협도요? 이 무기는 칼날의 모양이 조금 독특하죠. 그리고 자루가 긴 형태. 이것도 도의 일종으로 분류되는 칼인데요. 협도라는 칼입니다. 협도는 이렇게 칼날의 폭이 좀 좁습니다. 창하고 칼을 결합한 그치. 형태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무기는 어느 나라나 비슷하게 있어요. 네. 조금씩은 다른데 저것도 이제 일본에도 있고. 다른 월도나 다른 무기에서는 칼 끄트머리를 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준을 이용한 공격이 없습니다. 보면 앞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다가 손잡이를 짧게 가면서 마치 소총의 개머리판으로 치듯이 요렇게 쳐 들어가는 기법이 있거든요. 요런 기법이 아주 독특하게 이 협도에서만 나타납니다. 슥! 이야!
난 이거 멋있다. 자, 왼쪽에 있는 게 협도고 오른쪽에 있는 게 월도입니다. 이렇게 얼핏 보면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 협도는 기본 모델이 창에서 출발한 겁니다. 창을 쓰다가 이 창에 칼날을 붙여서 좀 배기를 해보면 어떨까?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 협도의 개념입니다. 협도에서는 좀 전에 형에서도 트로에서도 보였지만 찌르는 기법이 나옵니다. 2번으로 연속으로 찌르는 기법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월도는 창에서 출발한 무기가 아니라 칼을 쓰던 사람들이 창처럼 만약에 자루가 길어지면 칼이 어떻게 발전할까? 칼이 커진 형태, 자루가 커진 형태가 바로 월도입니다. 그래서 월도는 찌르기 기법보다는 주로 베는 기법이 강하게 발전된 무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걸 휘두르는 걸로 또 사람의 다칠 수가 있어. 누가 더 힘이 세냐. 저거 장군이 딱 들고 있으면 너무 멋있죠. 사극 고증에서 제일 문제 많이 나온다라고 했었던 무기가 이 당파. 일반인들은 또 삼지창이라고도 알고 있는데요. 당파라는 게 정명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절대로 깊게 한 창날 안으로 찔러 수가 없거든요. 일종의 포코 같은 형태라서. 그래서 요 무기는 상대방의 무기를 요 가지 사이로 끼워서 제압하는 무기입니다. 저거는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방어용 무기예요. 왜 이게 만들었냐면 일본군이 이제 칼이나 이런 백병에 강하니까 네네. 창날을 포크처럼 약간 우리 옛날에 왜 꺾는군요. 눈 찌른다 그러면 맨날 이렇게 막 장난 예. 많이 쳤잖아요. 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잘 모르니까 와 창날이 세 개야 세 개야. 이러면서 그냥 네. 너도 나도 저거만 들고 있는 거지. 그럼 잠깐 피디님이 오셔서 권방을 대주시면 그 움직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공격한다? 밀고 살짝 천천히 돌아보세요. 요렇게 가는 거죠. 오. 보이시죠? 그러면 요게 이제 뱀 머리를 누르듯이 꼭 이렇게 누르고 있기 때문에 쪼아서 누르고 있기 때문에 못 도망갑니다. 그리고 옆에 보조로 붙어있는 병사가 한 명이 가서 대신 죽이거나 요걸 밀어냅니다. 그 다음에 죽이는 형태가 되죠. 당파 같은 게 좋은 게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오만 부에 다 아는 그런 사람을 키우려면 7살 때부터 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이 가서 무술을 하려면 막 날아다니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한 동작을 확실하게 하는 건데. 세워! 세워! 서! 소! 근 10년 가까운 세월이 걸렸죠. 일단 지상에서 보병들이 익히는 보병무예를 안전하게 익히고 그 다음에 마상무예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초 기마술이 또 필요하거든요. 말을 타고 말 위에서 무기를 활용하는 기법들 그리고 그 말과 함께 호흡하는 방법을 또 배워야 더 고차원적인 마상무예가 가능한데 그것들은 계속 과정으로 둬야 하는 거죠. 특히나 말을 타고 무기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말 같은 경우는 되게 적응하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말하고 구르거나 말에서 떨어져서 몸을 다치는 기억들, 그 다음에 말을 타고 자유롭게 또 여행했었던 기억들, 그런 것들이 이제 추억처럼 남기도 합니다. 와, 그냥 이 삶을 사시는 집에도 분이 저게 연구실이네요. 연구실. 대부분 다 조선시대 사료라서 한문 해석들이 어렵고 무예라는 게 몸으로 발현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동작이 어울리지 않는 형태들 이것들을 찾아내는 게 되게 힘들고 좀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들이죠. 역대급으로 상세한 책이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해독해서 이걸 하기에는 버겁다. 갭이 있죠. 근데 그럼 요즘도 그래요. 이게 맥이 끊어지면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무예서라고 얘기를 하면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주로 무예서들이 만들어졌는데요. 무예제보가 만들어지고 임진왜란 과정 중이에요. 그리고 광해군 때 무예제보 번역 속집, 그리고 사도세자 시절에 무예신보, 그리고 정조시대 때 무예도보통지. 저는 주로 무예도보통지에 실린
24가지의 무예 24기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무예도보통제는 그 이름의 무예를 보고 그림과 글로 설명해 놓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자세, 무예 자세를 글과 그림으로 이렇게 연동해서 볼 수 있도록 구성한 책입니다. 전체적으로 쭉 연결해서 이어서 볼 수 있도록 총도, 총복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자세를 연결지어서 훈련할 수 있는 방식까지 함께 담아놨죠. K-팝 뭐 보면서 그 춤 따라하는 것도 어려운 건데 저걸 직접 사진과 글만으로도 구현해낸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맞습니다. 예. 누굽니까? 누구시죠? 수련생이 있으시군요. 맞어. 근데 여성분이야, 수련생이. 내려와. 너무 멋있다. 이제 또 수련해야지. 거기 있어. 자, 오늘은 쌍검을 해봐야지.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이도류를. 하나, 아무나 둘, 하는 아, 그렇군요. 셋, 넷, 이야. 치. 아, 이혼은 가는데 제 딸입니다. 제 따님이세요. 딸내미가 열심히 쌍검을 수련 중에 있습니다. 몇 학년 때부터 했어요? 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엔 너무너무 어렵고 뭔가 근육도 안 붙고 검도 무겁고 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끼고 그 상태에서 천천히 여기에서 각도가 두 개가 밸런싱이 맞아야 한다. 옆으로 봐보면 요렇게 대칭이 돼야 돼. 요런 느낌으로.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역시 똑같이 밸런싱. 아니 요렇게. 왜 가르치셨어요? 일단은 쌍검이 배우기는 몇 배 더 어려워요. 큰 칼 한 자루를 하는 것보다 더 어렵지만 무예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검무로 확장 가능성도 크고 가장 화려하면서도 그 다음에 실용적으로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있기에 쌍검을 주력으로 이렇게 가르친 거죠. 이야, 신기하다. 진짜 멋있다. 그게 그냥 보면은 막 칼날이 교차하는 것 같지만 안전된 상황에서 교차하는 걸 볼 수가 있죠. 팔십 점 정도요. 왜 20점이 될까요? 일단 공간이 좁아가지고 한정돼서 좀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더 많이 이렇게 발현되지 못한 게 조금 아쉬워서 거기서 한 10점 빠지고 그 다음에 좀 시선이 좀 불안해요. 특히나 촬영이 이거기 때문에 약간 좀 긴장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10점 정도. 나머지는 열심히 해서 80점. 이건 제가 굉장히 후하게 준 점수입니다. 사실 서운하다기보다는 저한테 좀 서운합니다, 지금.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계속 좀 있는 것 같아요. 더 잘해서 뭐 하시려고요? 저희가 봤을 때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위에 한번 한 다음에 반대쪽 위에 하나 둘셋넷 강연도 하시는군요. 개인적 목표이고 이자 꿈이기도 한데요. 무예가 단순한 전투 기술들, 몸을 활용한 기법에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무예 인문학적 관점에서 무예를 하나의 몸 문화의 전반적인 큰 흐름으로 무예를 가지고 다양한 문화 산업이나 그 다음에 학문의 단계까지 무예사나 이런 등등등에까지 좀 넓은 영역까지 확장시키고 제 몸으로 직접 풀어내고 싶은 게 제 바람입니다. 나는 글 속에 담긴 무예를 몸으로 되살리는 만연사. 이야, 잘 봤습니다.
아니 외모적으로도 우리 여태까지 나왔던 마니아 중에 가장 진짜 그때 분이세요. 구현하신 그죠? 그때 분이 오신 거야. 이거는 마니아가 아니라 그때 분이 여태까지 살아계신 거예요. 자, 밀리터리 썰전 밀전. 정조는 왜 무예의 힘을 쏟았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선비든 문관이든 왕이든 문무경비고 네, 문무경비. 특히 활 같은 경우는 기본 교양이었어요. 그래서 문관들도 활쏘기를 많이 했고 문관들이 하는 활쏘기 시합도 있었어요. 그런 건 있는데 네. 정조는 거기서 좀 더 각별했죠. 근데 여기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아버지 사도세자가 아까 봤던 월도 이런 거 갖다 놓고 네. 팍 하고 그랬어요. 엄청난 걸 해가지고 뭐 궁중에 그 경호무사들도 못 들 정도의 살벌을 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내력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문관들도 정성이 되면 군을 지휘해야 되기 때문에 룰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가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 환경 네. 어려움인데 그거를 내가 주먹을 무술을 해서 복수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왕의 그릇이 아니죠. 그거는 항우가 말한 것처럼 한 사람을 상대하려고 배우겠냐고요. 정조가 저런 무예도보 통제 같은 것도 만들고 한 것은 나는 모든 면에서 위대한 군주이기 때문에 너를 누를 수 있어. 이렇게 가고 싶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글, 무술, 통치 이런 모든 데서 나는 슈퍼급이다. 이거를 굉장히 과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정조. 예, 그래서 무예도부 통제나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특별한 왕이다. 네. 그리고 훌륭한 왕이다. 노력하는 왕이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규장각에서 책 먹고 막 고민하면서 이거 왜 이렇게 시원찮아? 이거 보고 알겠어?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만들어? 왜 옛날에 책이 쓸데없어? 전문 부사가 제대로 안 들어가서 그래. 그래.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만들어봐라. 글도 알고 무술도 하는 사람을 불러서 네. 책을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무예하는 사람들이 따라할 정도로 굉장한 책을 만들었는데 어쨌든 정조 자체도 이거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는 건 본인도 어느 정도의 이 무예 실력과 재능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건 어때요? 아버지 사도세자는 굉장히 아까도 말했지만 무술을 굉장히 좋아하고 네. 무예신보라는 책도 편찬했어요. 네. 정조도 교양 수준을 넘어서 어우. 활 같은 거 굉장히 잘 썼다고 그래요. 그럼 구체적으로 정조는 무예와 군사 강화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까? 수원화성을 만들 수원화성. 수원화성이라는 게 신도시면서 성곽도시, 요새도시잖아요. 네. 그래서 수원화성에 주둔하는 별도의 군영을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국왕의 친위 부대를 만드는 거죠. 네. 이게 또 나중에 좀 문제가 되긴 해요. 네. 그 부대도 다들 이렇게 신하들이 하다 보니까 네네네. 당파 싸움이 심해지니까 당파들이 하나씩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또 당파가 장악하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왕이 개입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왕이 된 뒤에도 자객이 한번 들어왔어요. 이렇게 되니까 내가 예를 들면 신하한테 믿고 맡겼을 때는 신하가 내 말을 잘 듣고 오직 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이럴 때인데 자기 이권을 위해서 지금 군용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걸 견제하려면 왕도 부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장용용을 만들게 되고. 장용령. 즉위와 함께 사도세자의 아들임을 선포하며 개혁의 뜻을 비친 정조. 그러나 조년각 자객 침입 사건 등 정조를 암살하려는 시도가 수차례 발생했고 나라의 군대인 오군영 역시 정조가 아닌 권세가의 편에 서 있던 까닭에 정조는 자신만의 힘이 되어줄 군대가 필요했다. 1788년 마침내 완성된 정조의 친위부대 장용령. 최고의 무예를 갖춘 정예 무사를 선출해 기존의 오군영보다 강도 높은 훈련을 받으며 장용령은 정조를 위한 특수부대로서의 위용을 갖춰갔다. 그리고 둔전을 시행해가지고 예. 요즘 말로 월급 확실하게 주고 네. 안정적으로 주고 배를 이어 충성해라 이런 구조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러면 이렇게까지 체계적으로 하진 않았었던 거예요?
있긴 있는데 월급이 좀 제대로 안 나온다거나 저기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에이, 이미 삐걱거리네. 장영영은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제대로 된 직업군인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30명으로 시작했는데 조금씩 늘려. 2년 후에 200명. 그리고 이제 이들을 여러 군데 배치했다가 결국은 이제 수원을 본거지로 해서 나중에는 12,000명까지 늘어났어요. 이거 맞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수원을 지키는 군대. 왜냐면 수원이 서울로 오는 길목이니까. 네. 수원을 지키는 군대지만 사실은 왕의 친위 부대로서 그리고 최정예 부대로서 활동하게 하죠. 여기는 이제 굉장히 이제 투여를 많이 해가지고 재정도 안정적이고 대우도 좋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훌륭한 부대였는데 나중에 이제 정조가 죽고 나니까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없어진 부대가 됐습니까? 그러면 정조가 만든 장용영은 직접 활약도 좀 한 흔적들이 있습니까? 전쟁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전쟁이 없었으니까. 네네. 이제 주로 이제 왕, 호위, 궁궐, 수기 그리고 원래 조선 전개는 왕들이 행차를 잘 안 했어요. 네, 네. 공 밖을 안 나오고 왕은 보여주면 안 된다고 그래요. 또 누군지도 가리보다 모르고 막 진짜 신비주의로 했다는 얘기. 좀 때부터 슬슬 이제 좀 백성들과 호흡을 해야 된다 이런 걸 해요. 그래서 장영영 같은 경우는 정조가 이제 신하들하고 같이 수원에 가서 밤에 이제 성벽에다 횃불 들고 쫙 요즘 국군의 행사들 네. 쫙 풀고 그리고 한 번이 뭘 퍼레이드라고 하나 그런 것도 크게 하고 그런 걸 했습니다. 그럼 뭐 무예 축제 뭐 이런 걸 그런 것도 했다는 했던 거예요. 거예요. 그럼 직접 그런 걸 통해서 이게 장영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구나라는 걸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그리고 있었던. 내가 이런 친위 군대가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신하들이 와서 수원에서 하룻밤을 묵었거든요. 네. 정승부터 다. 네. 근데 갑자기 밤에 병사들이 쫙 올라가서 성벽에서 불 켜고 성벽을 뺑 둘러싸고 네. 안에 막 텐트 치고 바글바글하고 잠 못 자지. 잠 못 자고. 신하들은 과시에 굉장히 무서움도 있었을 거야.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 딱 들어놓고 양쪽에 불 다 켜고 들어보고 있는데. 세종 때는 이렇게 했어도 별 문제가 없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 맞네요. 맞네요. 근데 세종 때 했으면 잘했다. 지금 자객 들어갔지 맞아. 누구는 아버지 죽음에 니네는 책임 있지 맞아요. 다들 전전긍긍 하고 있는데 그렇겠지. 이런 걸 하면 무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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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너무 무섭죠. 그럼 이제 선발 과정이나 훈련의 양,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거의 감히 뭐 최고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 5개 5군형이라고 있었거든요. 네. 훈련도감, 어영청 뭐 이래가지고 5개가 있는데 거기서도 뛰어난 병사들을 이제 선발하거나 또는 이제 시험을 봐서 조선은 뭐 시험 보는 능력 하나는 탁월하니까 알타기 활속 이런 거 다 봐서 네.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많이 뽑았어요. 네. 왜냐하면 그게 수도에 있는 부대는 능력으로 뽑는 부대도 있는데 이제 대신들의 자제나 서울이나 이런 애들이 또 들어가. 왜냐하면 인맥 구조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여기는 이제 전국으로 걷어내야 돼. 뽑는다. 그래서 그렇게 뽑았죠. 근데 뽑기만 하면 다냐. 군대는 또 훈련을 해야 되죠. 그렇죠. 군전도 주고. 네. 왜 그랬겠어요? 다른 저 군영 애들 보니까 월급이 적어서 애들이 안 근무 해. 시간에 나가서 시장에서 지금 나무를 장사하는 거 도와주고 있어요. 부업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거 하지 마라. 그럼 뭐 해야 되겠냐고요. 그냥 훈련만 훈련. 해도 돈을 버는. 억세게. 네. 수원 화성에 가시면 그 지금 창용문인가 그럴까요? 그 공심도에 있는데 카페 넓거든요. 거기가 주로 사열하는 연병장이었어요. 연병. 거기 정조가 앉은 사열 그런 자리 같은 것도 있어요. 거기서 이제 열심히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장영명도 18기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모두 다 아는 애는 아주 특별한 경우고 네. 군대는 이제 집단이니까 몇 가지 잘하는 걸 주특기를 해야 된다고요. 주특기, 본인 주특기. 그래서 18기가 원래 18개 기술이라는 건데 그중에 일부씩 해서 주특기 맞게 하고 그리고 그중에서도 능력 있는 또 최정예. 근데 이건 또 왜 그러냐면 군대가 예를 들면 집단전을 해요. 네. 아까 당파만 하는 부대가 있다고 쳐요. 네. 그 뒤에 있는 분대장이나 누구는 또 여러 가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 당파병은 이것만 했다고 칩시다. 네. 근데 어떻게 더 뚫렸어. 그럼 안 되지. 그래서 뚫고 들어오면 뒤에 있는 무사가 걔를 제압해줘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얘는 이거 다 할 줄 알아야 돼. 그렇지, 둘 다 해야지. 그러니까 또 이게 능력 있는 부대는 또 그게 또 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능력 있는 부대, 능기군이라고 했어요. 그런 부대를 뽑아서 또 최정예 부대를 만들고.
그리고 역시 시험을 또 봐야지. 그렇지, 그렇지. 1년에 4번 이제 성적 평가를 해서 자격 미달이거나 뭐 좀 놀았다 싶으면 2군으로 보내는 거죠. 야, 이거 너무 숨 막히는데. 근데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그만큼 장영영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정조도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마니아 영상 속에서도 봤었던 무예도 부통지도 정조 때 쓴 책이고 정조 자체가 이제 무예 발전에 맞게 굉장히 기록을 많이 남기려고 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사도세자가 무예신보라는 책을 편찬했어요. 네, 무예신보. 아까 얘기하셨죠. 그런 게 있었는데 무예신보에 때 18가지 18개라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18반 무예인데 아. 거기에 이제 마상무예 6개까지 추가해서 24가지를 담은 무예도 보통지를 네. 사실 아버지의 어떤 유작을 이네요. 더 살린다. 뭐 이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장영영 병사들은 모두 이걸 기본으로 훈련을 받았고 네. 한자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한글 버전도 하고 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실력을 중시했고 그거에 맞춰서 발굴해내는 능력도 정조에겐 있었던 거네요. 이렇게 강한 조선을 만들어서 정조가 이루려던 거는 무엇이었나요? 정조의 시대는 조선의 기본적인 만들어 놓은 모든 사회 체제가 바뀌어가던 시대예요. 네. 그러니까 개혁군주라고 하는데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개혁을 필요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혁군주가 정사인 거예요. 네. 사회가 너무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게 사회가 변할 때도 참 이게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앞살을 갈칠 때는 조선 후기에 상업이 발달하고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데 네. 조선 전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었거든요. 그렇죠. 이러니까 개혁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조가 개혁의 명분을 가지고 해서는 2가지를 해야 됐습니다. 예. 첫째는 사회 변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현재 상황에 맞는 법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 그 대표적인 게 신의 통공인데 상업을 못하게 하다가 조금 풀어줬더니 싸움이 났어. 야, 이거 경쟁이 너무 심해지고 싸움이 나니까 다시 옛날로 되돌리자가 아니라 네. 옛날 법을 헐고 상업 자유화를 허용하자. 확 더 열어버리고. 그런 게 이제 신의 통공인데 예.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또 자유화를 시키면 와. 지금 그냥 써도 맞아요. 싸우는데 맞아요. 서울에 조폭도 생기고 막 그랬거든요. 아, 그 당시에요? 그럼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더 싸움 날 거 아니냐. 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래서 개혁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정조는 내가 개혁군주다. 라고만 해서는 안 됐었어요. 그렇네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나는 전통을 지키는 사람이다. 어. 조선의 오래된 숙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왔던 게 북벌론이에요. 북벌론. 뻘이요? 북벌을 해야 된다. 전쟁과 전쟁을 해야 된다. 군대를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개혁의 명분이 돼요. 네. 내가 장용도 가지고 세제 개혁도 해야 되고 네. 뭐 등등 이런 것도 되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조선의 오랜 이 수건을 해결한다. 나를 따라야 한마음 한뜻이 돼서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정치적 의미도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청나라한테 이제 정복이 됐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여진족은 이제 만주에 사는 야만족이라고 그랬거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니네보다 더 문화민족이다. 네. 당시는 그게 개혁을 하는데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개혁만 할 거야가 아니라 우리의 전통을 그대로 봤대 받아들일 건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유연한 사고가 분명히 정조에게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예에 굉장히 힘을 많이 썼던 개혁왕 정조. 마지막으로 저희가 박사님의 정조에 대한 인물평. 지금까지 좋은 얘기는 다 했어요. 네. 이런 취지와 이런 걸 했다.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아쉬운 거요? 좀 어떻게 보면 진짜 안 됐는데 어린 시절이 너무 불행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신하들이 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싫다.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트라우마 속에서 아이고. 싸우다 보니까 어울려 사는 법을 배우질 못한 것 같아요. 환경이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다른 못 사람들은 믿지. 못 못 믿고 믿죠. 다 누르려고만 그러고 물론 나쁜 방법 주먹으로 뭐 때려잡고 뭐 이런 식으로는 안 했지만 그렇죠. 목을 봐! 대신에 정조는 모든 면으로 누르려고 그랬어요. 내가 너보다 공부도 잘해, 글도 많이 봤어. 와. 그러다 보니까 조금 유치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너 책 몇 권 봤어? 너 이 글자 알아? 인간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고 저도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세월 때문에 리더십이라든가 어떤 일을 처리하는 방향에서 본인의 트라우마가 좀 과하게 작용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를 또 바라보게 되고 역사 속에서 정말 너무나 이 주는 지혜가 참 많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서 너무나 즐거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밀리터리 핫입니다. 우리 이 분야는 정말 처음 나온 것 같아서요. 오늘 주인공은요. 조선 무예하면 빼놓을 수 없는 바로 그것을 만드시는 무형문화재를 만나봤다고 하는데요. 어디서도 못 보는 이야기들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우와. 일평생을 공과 함께 살아온 칼을 휘어덕거리는 거 봐요. 한도에 미쳐 있는 한도장 홍석현입니다. 우와. 칼날이죠, 칼날. 완벽하게 붙었어, 다. 쫙 늘어났어. 20대 후반서부터 했죠. 20대 후반. 40년이 넘었죠. 어렸을 때 나전칠기를 했죠. 나전칠기. 나전칠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 칼은 종합예술이야. 더 어려워요. 칼에 내 철학과 이 고생한 게 다 들어있어요. 제가 이제 옛날 전통 방식으로 이 사철을 재련해갖고 이 칼날을 내가 만들어갖고 이게 문화재가 됐는데 사인 참사검 아무 때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호랑이 해, 호랑이 달, 호랑이 일시에 맞춰가지고 여기서 재 지내고 새벽 3시에 이렇게 했던 거 사인검이 여기 코등이까지 여기까지는 입사 기법으로 하고 여기는 상광기법으로 하고
제작 기법이 틀리죠. 그리고 이 부적. 이 부적이 아주 이 칼만 갖고 있으면 뭐든지 그냥 안 되는 게 없는가 봐. 벽사의 검이라고. 예. 자기를 보호해 주는 그런 칼이죠. 이 칼은 이제 제가 2003년도에 전성공예 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4인 검입니다. 예. 28수 별자리 부투칠성으로 해갖고 금상감으로 해갖고 해놓은 거고요. 전성공예 대전에 할 때 이거 하나만 하면은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한 쌍으로 이렇게 한 거죠. 이 칼은 이제 철종. 이건 이제 거북이 등껍질로 이렇게 제작이 된 거죠. 거북이 이게 색깔하고 이게 똑같은 게 뭐 거북이 무늬를 내가 그려서 한 게 아니라 거북이 등껍질로 이렇게 그대로 복원해서 해놓은 거예요. 칼이 이렇게 빠지는 거죠. 이렇게. 칼도 짧아요. 네? 필통이 쓴 거라고. 예. 옛날엔 조선시대의 그 칼들은 다 이렇게 조그매요. 예, 길이기가. 어진에 딱 나와 있는 그 모습대로 그대로 복원한 거예요, 이게. 예. 내가 만들 때 추억이 깊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한두 대도를 이거를 제작하게 했죠, 제가. 그때 당시에 처음에 그 박물관 가서 봤을 때 도저히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요 머리 부분은. 1년을 넘게 내가 박물관 가서 이렇게 유리관 속에 보고 스케치하고 또 보고 해서 1년을 넘게 내가 이게 제작된 거예요, 이게. 곽재우 장군 칼이죠. 곽재우 장군은 이렇게 손잡이도 짧고 아주 신속하게 그냥 한 손으로 팍 치고 들어가서 외놈들을 그냥 탁 베고서 하는 칼이죠, 이게. 무서운 칼이 이게. 외놈들을 박살내라! 이게 저 현충사에 있는 저기 충무 이순신 장군 칼 그대로 복원한 건데. 제가 이걸 제작하면서 이게 지금까지 허리가 나간 건지, 야, 이게 진짜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이게, 근데 언뜻 보기에는 이렇게 나무에다 칠한 것 같잖아요. 여기 이 속이 어피가 씌워져 있는 그 위에다 오칠한 거, 이게. 예. 전투에 임하기 전에 죄를 여기다 지내고 이렇게 했던 칼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런 칼을 이제 나는 내 깐에는 이순신 장군이 여수의 통영 입장으로다가 이 칼이 가서 좀
빚을 내야 되는데 그 짝으로 좀 이게 시집 갔으면 좋겠어. 그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한도금의 매력은 뭔가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그 아름다움이 있죠. 예. 칼이기 전에. 예? 예. 거의 뭐 40년을 넘게 이렇게 해왔는데, 뭐 어떡할 거야, 이제. 이제 많은 이제 제자들한테 이제 이 전수를 시켜가지고, 예, 기능을 전부 이렇게 전수해주는 게 내 일이죠, 이제.